세계적인 빅클럽에서 주전으로 쭉 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김민재를 보면서 매주 실감할 수 있는 요즘인데요. 이번 경기 김민재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주전으로 또 뛸 준비를 마쳤고 다시 한번 혹사 모드로 들어갔지만 동료들의 줄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김민재가 또 고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경기였는지 장크트 파울리전 리뷰와 현지 반응 정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저희 빡빡이 기자고요. 김민재 선수가 한국 시간 29일 경기를 치렀습니다. A매치 데이 동안 휴식을 취한 김민재의 선발 복귀전이었고요. 상대는 장크트 파울리 바이에른 뮌헨의 홈경기였습니다. 근데 바이에른 뮌헨이 상대가 하위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대2로 조금 어렵게 이겼어요. 왜 좀 어렵게 이겼는지는 차차 말씀드리고 일단 결과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선두 독주는 이어갔습니다. 2위 레버쿠젠을 승점 6점 차로 따돌린 상황이었는데 경기를 먼저 한 레버쿠젠이 먼저 승리를 거둬서 경기 직전에 3점 차였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진다면 승점차가 확 줄어드는 그런 좀 쫓기는 상황, 좀 다급해질 수 있는 그런 심리 상태에서 경기를 했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결과적으로는 이겼고요. 승점 6점 차를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좀만 더 가면 이제 우승이 좀 확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곧 우승할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날 그 동료들의 모습이나 뭐 팀의 부상 불운 같은 걸 본다면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경기 내용을 보면요, 바이에른이 일단 선제골을 넣었어요. 초반에 잘 풀리진 않았는데 무시알라가 좋은 압박으로 상대 공을 빼앗은 다음에 올리세에게 주고 올리세가 중앙으로 주면서 이걸 케인이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케인이 부데스리가 5경기 무득점을 끊으면서 리그 22호 골을 넣었고요. 최근에는 리그에선 골이 없어도 뭐 A매치에서 넣고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넣었는데 마침내 분데스리가 득점까지 돌아온 그런 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장크트 파울리가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전반 27분에 동점을 만들었고요. 오른쪽에서 좋은 땅볼 크로스가 올라온 것을 사드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이제 게헤이루가 뚫렸고 바이에른 입장에서 보면요. 그 다음에 중앙에서 마무리할 때는 다이어가 뚫리고 말았죠. 후반 18분에 바이에른이 또 리드를 잡아서 2대1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이제 올리세가 로빙스루를 살짝 찍어차는 절묘한 패스를 보여줬고요. 이것을 사네가 마무리하면서 앞서갑니다. 바이에른이 일방적으로 이때부터 두들겼고 진짜 안전하게 승리를 지키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바이에른의 일방적인 공세는 후반 26분 해리 케인이 오른쪽을 침투한 다음에 중앙으로 찔러준 패스를 사네가 마무리하면서 3대1로 벌리는 그런 쐐기골이 됩니다. 근데 변수가 생겼어요. 후반전 막판에 이토 히로키, 교체 투입돼서 뛰고 있던 이토 히로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러더니 발을 이렇게 만지면서 나 못 뛰겠다 이런 사인을 보내고 축구화를 벗고 결국 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교체 카드를 다 썼거든요. 그래서 바이에른은 10명이 되고 말았어요. 한 명이 빠진 거죠. 이 상태부터 상대가 좀 적극적으로 공격을 했고 그래도 문전은 어쩌지 틀어 막았는데 상대가 중거리 슛을 때리는 것만큼은 견제를 못했어요. 근데 그 중거리 슛 들어가면서 3대2까지 추격을 당했습니다. 그 뒤로 추가 실점을 하지 않아서 승리는 지켰습니다만 사실 좀 아슬아슬한 승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경기를 통해서 케인은 현재까지 다시 상대한 프리미어리그와 분데스리가 전 구단 상대 득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골을 못 넣은 상대가 자기가 만나온 리그 경기 중에서는 장크트 파울리 한 팀이었는데 이 팀을 상대로 득점하면서 이런 기록을 냈다고 하고요.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래 뛰었잖아요. 근데 분데스리가에서는 겨우 2시즌 진행 중인데 전 구단 상대 득점을 했다는 거 역시 레전드급의 골잡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사내는 좀 웃긴 게 우리 좀 사내 약간 못한다, 완전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리그 9호 골을 넣으면서 개인 최다골이 됐습니다. 이게 웃긴 소리일 수 있는데 분데스리가 개인 최다골이에요. 얘가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리그 10호 골까지 넣은 게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기록이고 분데스리가에서는 이제 최대가 8골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시즌 사내가 득점 기록이 데뷔 이후 가장 좋다. 아무도 사내가 그렇게까지 잘한다고 생각 안 할 텐데 아무튼 골 세탁, 스탯 세탁은 진짜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 사내였습니다. 김민재 선수에게 포커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제 고군분투했어요. 일단 완벽하게 낫지 않은 듯한 그 아킬레스건 때문에 수비가 솔직히 100% 되지 않았어요. 스피드 조금 느리고 점프 조금 낮고 이래가지고 헤딩 경합 완벽한 승리, 상대를 막 뛰어가가지고 완벽하게 막았다 이런 상황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경합 승률은 좀 낮게 나왔습니다. 스탯상으로요. 그리고 다만 이제 실제로 김민재가 헤딩을 따여서, 그러니까 헤딩을 이제
상대방에게 완벽하게 내줘서 실점 위기였는가 그런 건 아니고 김민재 특유의 끈질기게 경합해서 자신의 헤딩 승리로는 기록되지 않지만 상대도 마음대로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비는 많이 했어요. 하지만 깔끔하진 않았다. 몸 상태가 아직 100%는 아니다 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민재 선수는 3월 중순부터 소속팀 경기 1경기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 2경기를 거르면서 합쳐 3경기를 이제 결장을 했고요. 아킬레스건 염으로 인한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 좀 치료를 받았는데 한 12일 정도 훈련을 걸렀거든요. 근데 겨우 12일의 회복만으로는 역시 완벽하게 낫지 않았다. 이번 시즌 남은 기간도 조금 매 경기 막 이렇게 되는 김민재 있잖아요. 그런 김민재의 좀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 볼 것 같다라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료인 수비수들이 우르르 빠지면서 그 배우를 많이 커버해야 되는 것도 이번 경기에 좀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재의 지능적인 플레이는 돋보였습니다. 일단 스피드가 느린 동료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김민재가 수비할 때는 상당히 뒤쪽에 자리 잡는 모습, 전진 수비를 좀 자제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오히려 다이어가 전진 수비를 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됩니다. 왜냐면 옛날식 축구에서는 발 빠른 선수가 올라가서 막고 발 느린 선수가 뒤를 커버했지만 요즘에는 뒤 커버를 정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느린 선수가 올라가서 경합을 해보고, 왜냐면 이제 거기서는 뚫려서 뒤로 흘렀을 때 스피드 빠른 김민재가 막 달려가서 공을 죽던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다이어가 오히려 전진 수비를 많이 했고 이 조합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명이 차라리 이제 바꾸자, 다이어가 올라가고 김민재가 뒤를 보자라고 이제 요즘에 다이어가 뛸 때마다 그렇게 한 경기에 이미 많았는데 이 조합이 아예 좀 자리를 잡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빌드업 할 때는 특유의 아예 미드필더처럼 올라가는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다이어 원백처럼 뒤에 남고요. 김민재가 미드필더처럼 아예 올라가서 빌드업을 많이 했습니다. 돋보이는 것도 몇 번 있었는데요. 전반 24분 앞을 압박한 선수가 아예 없자 간만에 김민재가 치고 올라가서 상대 진영까지 쭉쭉 전진하는 그 빌드업 보여줬습니다. 이게 됐을 때의 장점은 김민재가 우리 팀의 윙어나 스트라이커랑 바로 눈앞까지 가가지고 짧은 숏패스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패스가 탁탁 한 다음에 바로 득점 기회가 될 뻔했어요. 이제 해리케인이 문전으로 침투를 하다가 이제 슛까지 가지 못했지만 김민재가 끌고 올라가는 게 왜 위력적인지, 왜 이런 플레이를 시도해야 하는지 잘 보여준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후반 17분에도 기억이 나는데 김민재가 역시 공격진까지 빠르게 종패스를 쫙 찔러 넣었거든요. 근데 이걸 상대 수비가 커트를 했어요. 그러자 그동안은 전진을 자제하던 김민재가 이것만큼 막아야 한다. 쫙 올라가서 그 선수를 직접 수비해가지고 공을 다시 빼앗고 팀의 공격권을 되찾아오는 모습, 본인의 패스가 먹히지 않았을 때 책임지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진을 자제했지만 올라갈 땐 올라간다 이런 모습이었고요. 재밌는 게 김민재랑 경합한 상대 선수가 이제 쾅 다리끼리 붙인 다음에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아파요 이렇게 막 호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민재는 이렇게 지나갔나 이러면서 이제 전혀 아프지 않은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본인이 이제 오랜 어떤 피로로 인한 부상을 호소하고 있는 아킬레스건은 아프지만 충격으로 인한 통증 이런 건 역시 강하다. 김민재가 몬스터는 몬스터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좋은 위치 선정, 좋은 빌드업 관여도로서 할 걸 다 했다. 하지만 직접 공을 빼앗은 적이 없어서 수비로서 하이라이트 필름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실제 경기력도 매번 뺏은 선수보다는 좀 나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이 점이 평점에도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현지 평점을 보겠습니다. 제가 4개의 매치를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별로 신뢰는 안 가지만 또 전국적인 독일 매체, 그리고 해외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매체다 보니까 제가 늘 인용하고 있는 빌트의 평점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김민재가 3, 다이어가 4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동안 빌트 업가 너무하네. 다이어가 저거밖에 못했는데 김민재만 낮게 주고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번 경기는 아니었어요. 다이어가 오히려 눈에 띄는 실점에 연루된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매체들도 전반적으로 다이어가 더 낮고 김민재가 조금 높습니다. 둘이 같이 낮을 수는 있지만 다이어만 높은 적은 없다. 김민재 선수는 3점을 받으면서 그냥 무난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비진은 이 실점을 거의 강등권 바로 위에 있는 팀 상대로 했는데 높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하파의 계획으로 5점 받고 라이머 4점, 다이어 4점 받았으니까 포백 주전 중에서는 김민재 혼자 3을 받으면서 그나마 살아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평점이고요.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좋은 활약을 해준 케인, 사네, 올리셋, 무시알라 등이 평점이 높았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금 더 이제 어떤 평가까지 더해주는 매체들의 평점을 보면요.
TZ 지역지죠. 이 매체 역시 김민재에게 3점을 주면서 수비진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나았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도 김민재를 뺀 나머지 수비진은 전원 4예요. 김민재한테 뭐라고 했냐 보면요. 지속적인 아킬레스건 문제로 장크트 파울리전에 출전하지 못할 예정이었지만 다이오 우파메카노의 시즌아웃 부상으로 인해 이를 악물고 뛰어야 했다. 그러니까 김민재가 좀 몸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참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를 감안한다면 자신감 넘치는 수비는 큰 칭찬을 받을 만하다라고 했습니다. 팀을 위해서 아픈데도 헌신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이어는 왜 4점일까요? 부상당한 우파메카노의 자리를 다시 꿰찼다. 그러나 전반전 실점 상황에서 그의 위치 선정이 좋지 않아 사드가 그의 뒤로 침투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다이어 선수가 원래 토트넘에서도 그랬어요. 앞을 보고 하는 수비는 생각보다 잘합니다. 좀 느리지만 앞으로 올라가면 상대 선수를 딱 붙어가지고 막고 헤딩 경합 적극적으로 하고 이럴 땐 잘해요. 근데 발이 느리고 돌아서는 게 됐다 보니까 자기 뒤로 침투한 선수를 따라서 내려가는 게 느리거든요. 내려갈 때 좌우로 누가 팍 들어오면 그걸 못 막고 보지 못하고. 근데 이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장크트 파울리가 일부러 투톱을 다 원래 윙어인 선수들로 가서 속도전을 시도했어요. 근데 바이에르는 이날 게헤이로 다이어 느린 수비수 천지였잖아요. 이들이 상대의 사실상 윙어인 투톱의 그 빠른 드리블을 막기 굉장히 힘들어했고 여기서 실점이 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해리 케인이 1점 받았는데 한번 봐야겠죠? 자, 자주 고립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승리의 핵심이었다. 영리한 패스를 많이 보여줬다. 골과 도움을 모두 기록할 수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100% 인정하고 케인이 1점인지는 너무 후하게 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최소한 2 이상 아주 좋은 플레이를 했다는 건 확실합니다. 해리 케인이 조금 느리고 둔한 선수지만 어떻게 팀 승리에 기여하는 월드 클래스인지 특히 얼마나 성실한 선수인지 잘 보여준 그런 경기였습니다. 다음 슈퍼루트로 가면요. 여기부터는 이제 김민재가 다이어랑 같이 평점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매체들입니다. 슈퍼루트는 김민재랑 다이어 둘 다 4.5를 줬어요. 엄청 낮죠. 그러니까 김민재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수비진 평점 폭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슈퍼루트 같은 경우는 콘란트 라이머가 그나마 3.5고요. 다이어 김민재가 4.5, 하파엘 게헤이루는 5를 받았습니다. 자, 슈퍼루트에서는 김민재에게 수비 라인의 멤버가 많이 바뀌면서 눈에 띄게 어려움을 겪었다. 다이어 게헤이루와 호흡이 여러 번 안 맞았다. 경합 승률이 20%에 그치며 수비 리드업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공을 빼앗는 장면이 좀 별로 없다 보니까 평점이 낮게 나온 그런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4.5는 너무 낮지 않나 싶긴 해요. 실점 상황에서 김민재가 어이쿠 하면서 먹었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낮지 않나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이 매체 관점은 이랬고요. 동료들이 많이 바뀐 것 때문에 김민재 경기력도 같이 떨어졌다라고 코멘트가 되어 있긴 합니다. 다이어에 대해서는 우파메카노의 스타일을 따라하려고 대담하게 전진 수비한 거는 좋았다. 그건 잘했다. 그런데 자기 지역을 못 막았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다이어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관념과는 다르게 다이어는 오히려 전진 수비를 할 때 자신감을 보이는 선수다. 근데 그거 성공률도 괜찮아요. 문제는 그걸 한 다음에 백코트가 너무 느리다 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라디오 매체 RAN의 평점을 보면 여기도 김민재가 좀 낮습니다. 김민재가 다이오와 함께 4고요. 하파엘 게헤이루가 5예요. 라이머가 3이고요. 김민재에게는 아킬레스건 문제를 극복한 듯하다. 레버쿠젠을 이긴 챔피언스 원정 경기 이후 처음으로 선발에 복귀했다. 라면서 돌아왔다는 걸 먼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첫 실점 전에 너무 늦었다. 그 뒤로는 괜찮았지만 추가 시간에 다시 수비가 불안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점 상황에서 김민재 역시 공동 귀책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뚫린 건 게헤이루. 크로스 들어올 때 문전에서 막지 못한 건 다이어였지만 아무튼 김민재도 그 사이에 있지 않았냐라는 공동 귀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점 받고요. 평점에서 느껴지는 건 뭡니까? 수비진이 엉망진창에 평점 폭격을 맞았고 그나마 선방한 게 라이머와 김민재, 다이어와 게헤이루가 이제 팀 내 최악이 게헤이루, 2등이 다이어라는 거거든요. 근데 김민재 왼쪽이 게헤이루, 오른쪽이 다이어예요. 그 둘을 달고 김민재가 막 모래주머니처럼 그 둘을 달고 여기도 막아주고 저기도 막아주고 이래야 되는 날인 겁니다. 김민재도 요즘 안 되겠는데 싶었는지 평소 같으면 측면 커버를 엄청 많이 나갈 텐데 자기 발목 상태도 좀 생각했을 거고요. 게헤이루가 뚫릴 것 같을 때 그쪽을 막 붙어서 커버하진 않았어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게 낫겠다. 어차피 뚫린다. 문전에서 막자. 약간 이런 마인드. 평소랑은 좀 다른 수비 방식이었습니다. 이 둘을 앞으로 계속 봐야 된다는 거 이게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A매치 기간 동안에 김민재 선수도 겨우겨우 휴식을 취해서 그나마 어찌어찌 뛸 수 있는 아직 아프지만 뛸 수 있는 정도의 몸 상태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게헤이루 선수가 뛸 수밖에 없었던 거. 알폰소 데이비스가 캐나다 대표팀에서 십자인대가 나가가지고 시즌 아웃에다가 한 6개월 정도 결정한다고 하죠. 지금 바이에른 측의 캐나다 대표팀에 이거 똑바로 해명해라, 뭐 소송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막 으름장을 놓고 있는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김민재 센터백 파트너 우퍼메카노, 프랑스 대표팀에서 연골 문제, 무릎 연골 문제를 안고 돌아왔고요. 몇 주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번 시즌이 몇 주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시즌 진짜 막판, 분데스리가 최종전이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정도에나 뛸 수 있다. 클럽 월드컵은 뛰겠죠. 근데 이제 클럽 월드컵은 다른 시즌과 달리 추가로 붙은 6월, 7월 일정이고 그 전에 있었던 있을 일정은 거의 다 빠진다는 거거든요. 사실상의 시즌 아웃급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민재는 앞으로도 이 두 선수를 달고 뛰어야 돼요. 근데 대안이 이토 히로키와 스타니시치였는데 일단 감독이 스타니시치는 센터백으로 안 쓰고요. 이토 히로키, 이날 게헤이루와 교체 투입돼서 왼쪽 수비수로서 괜찮았거든요. 저는 이토가 이번 시즌 바이에른으로 이적해서 레프트백으로 뛴 경기 중에서 거의 제일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이거 끝날 때까지 좀만 더 보여주면 앞으로 주전은 너다,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토 히로키가 갑자기 경기 중에 막판에 쌤 저 못 뛰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주저앉더니 아예 축구화끈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발등을 만졌는데요, 굉장히 안 좋은 게 이토 히로키가 중족골 골절, 그러니까 발이 부러져가지고 엄청 오래 결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만졌습니다. 경기 끝난 뒤에 콩파니 감독도 오랫동안 결정했던 바로 그 부위다라고 말은 했어요. 물론 스캔을 해봐야 그 골절이 재발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좀 뭐랄까 불안한 거 있잖아요, PTSD처럼. 그런 것 때문에 좀 일찍 빼달라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냥 조금 무서워서 빼달라고 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토 이렇게 빠진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체 카드가 없어가지고 10명이 됐거든요. 그걸 감수하고 나갔다는 건 아마 진짜 아픈 게 아니었나, 이런 좀 불안감은 들고요. 정밀검사 결과를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토 히로키가 레프트백과 센터백을 모두 대체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민재 옆에는 무조건 게헤이루, 왜 레프트백은 진짜 게헤이루밖에 안 남았고요. 센터백 스타인시치가 들어오지 않는 한 거의 무조건 다이어, 게다가 로테이션 멤버도 없음, 뭐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진짜 어려워졌죠. 김민재 선수 이제 정경기 풀타임만 남았고요. 진짜 뭐 이 시즌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예. 뭐 발목이 아픈데 뭐 거의 뭐 나중에 절뚝절뚝하면서 풀타임 뛰는 모습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즌, 하지만 우승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김민재 선수의 이런 모습,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보는 게 남은 바이에른의 시즌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빅클럽의 주전이라는 거 진짜 쉽지 않네요.